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홍도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14일 제품을 미국 나이스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다. 선적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고 총 신고 가격 FOB는 4만 달러, 결제 금액 CIF는 4만 3천 달러다. 단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수출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것이고 유형은 16 수출입니다. 달러 금액이 두 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우리 문구 보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총신고 가격, 결제 금액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지요? 물건 수출하면 세관에서 우리한테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식을 발급해 줍니다. 그죠? 그 서식에 달러 금액이 두 군데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군데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진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문구 한 개 추가합니다. 1달러당 1,150원이고 쉼표 그 다음에 문구 한 개 추가. 수출 신고 필증에 기재된 이렇게 문구 한 개 추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수출 신고 필증 우리 부록에서 공부했었다 그죠? 구경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식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구경했고요. 자, 아래쪽에 쭉 가보면 금액이 그지? 두 군데 있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45번 총신고 가격 FO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만 달러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세관에서 우리한테 관세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위해서 세관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금액 표시한 겁니다. 실제 우리 수출한 물건 금액은요, 물건 대금에 대한 금액은 그 아래쪽 동그라미 48번 결제 금액이라는 곳에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CIF 조건인지 뭐 CFR인지 또는 뭐 FOB인지 뭐 그런 금액 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었다 그죠? 어떤 방식인지 적혀 있고 US 달러고 34,500달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당 금액이 적혀 있었다 겁니다. 요게 진짜 우리가 물건 수출하는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34,500달러 요거 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 계산하고 전표 입력했었다 이겁니다. 자, 지금 물어본 게 이거다 그죠? 수출 신고 필증에 금액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결제 금액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고 뭐 시험 문제 풀 수는 있지만 조금 과하다 그지요.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식이 제시되지도 않고 그냥 금액 골라라고 해서 조금 과한 면은 좀 있지만 우리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구 한 개 추가해서 이렇게 연습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4만 3천 달러 이 문제의 경우 요 달러 금액 곱하기 1,150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겁니다. 자, 4만 3천 곱하기 1,150 하면 450,000 되네요. 이렇게 과세 표준 계산했고 회계 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요 금액, 차변의 외상 매출금 요 금액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영수를 적용될 때 영수를 구분 적는다 그지? 직수출 선택하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3월 14일. 유형 16 수출. 공고가액이 49450,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미국 나이스. 영어다 그지?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영수를 구분. 직접 수출한 거다 그지요? 1번 선택해 줍니다. 분계. 자, 그러면 낙서 좀 지워도 되겠지요? 쏙 지웁니다. 자, 상단 입력 잘 했고, 영수 구분 잘 적었고, 이제 하단부 입력합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맞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3월 30일 당사는 제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같은 날짜의 철거 비용으로 주식회사 예인물산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공고가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발급받고 대금은 5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우리가 공장 지으려고 땅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살 때 준 금액에는 물건값도 있고 허름한 건물값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전부 건물값이랑 토지값 전부 다 회계 처리할 때는 토지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이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내용은 자, 그렇게 허름한 땅 사서 이제 건물 부수려고 하는데 건물 부수려면 인력회사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인력회사, 주식회사 예인물산한테 저 건물 좀 철거해 주세요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구입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용역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됐죠? 그래서 설사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그 내용이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건 맞는데 유형이 54 불공이 될 것이다.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하단부 회계 처리요.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아니다 그지요? 토지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변은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분석 끝났습니다. 3월 30일 54 불공 공급가액이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예인물산, 전자여부 여. 자, 부공제 사유가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입니다. 분계. 자, 차변이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되고 대변은 돈 나중에 줍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그래서 공고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3,40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3번 문항 4월 19일 당사가 5%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연준으로부터 현금 배당 8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주, 주당 액면가액 만원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했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했다. 단 원천 징수는 무시할 것. 우리가 주식 들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로부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받았다 이겁니다. 자, 현금 배당 받는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요, 돈이.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하면 됩니다. 공부했다 그죠? 그리고 주식 배당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재무회계에서 자본
이라는 이론편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주식 배당을 한다고 주식 배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의 감소가 오고요. 대변은 미거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 잠깐 나오지만 그거 어차피 사라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대변의 자본금 개정 과목이 온다 이겁니다.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이다 보니까 자본 총액으로 보아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라고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반대 입장, 그러면 우리가 주식 배당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주주 입장에서 재산 가치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다고 했다 이겁니다. 주식 수는 올라간다. 주식을 한 개 받았으니까. 그러나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주식 가격이 그와 비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총 재산 가치는 전혀 변동이 없다 보니까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는 하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비만 기록만, 주식 수가 몇 개로 증가했다라는 비만 기록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실기표 문제로 소개한 거네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현금 배당 받고 주식 배당 받아서 요 거래에 대해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전혀 회계 처리할 거 없고요. 현금 배당 받은 부분만 그냥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론편에서 말로 공부했던 게 이렇게 실기편으로 소개되었구나. 자,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혀 관계없다 그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4월 19일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입니까? 800만 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800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12월 15일 당사는 공급가액 1억 원에 주식회사 전동에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전동은 수출업자와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전동이라는 곳에 제품 팔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됐죠? 부가세 유형 뭡니까? 과세 대상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과세입니다. 회계 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당좌예금 적으면 됩니다. 너무나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이제 뒤에 문장을 한 개 추가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물건 팔았다고, 우리 회사가 매출했다고 그럴 때 상대방 회사를 매출 거래처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제품 구입한 주식회사 전동이라는 건 회사는 수출업자하고 수출재와 인가공 계약 체결해서 영세율 적용받는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거래에서 이런 거 공부했다 그죠? 수출하는 회사 당연히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됩니다. 수출회사. 그런데 수출회사만 영세율 적용하면 수출 촉진 목적이 외화획득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에 하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영세율 적용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러한 수출의 하청거래에 대해서는 뭐가 발급돼야 됩니까?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미가 뭐라고? 수출에 대한 하청이니까 그때는 영세율 적용되되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이 전부 다 국내 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는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다 하청 기업들이 영세율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자,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거래는 눈에 보이는 재화의 공급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용역의 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특례를 준 겁니다. 그게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이다 이겁니다. 이 곰인형에 눈 붙이는 거 그런 게 임가공이다 그지? 용역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수출에 대한 하청이잖아. 재활 공급이 아니고 용역 공급이다 이겁니다. 용역 공급도 하청이니까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용역이니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좀 되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을 계약하면 영세율 적용해 주겠습니다. 비록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해 줄게요 라고 이렇게 규정했었다 이겁니다. 이 내용 우리 공부했다 그죠? 요것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해 주기는 해주는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를 하나 붙여서 직접 임가공 용역 계약한 경우만 그러니까 1단계 요것만 영세율 적용될 뿐 요 회사에 다시 하청하는 거 요런 거는 안 돼.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 안 되니까 10%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직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됐죠? 이런 내용을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것까지 좀 연결시켜서 출제를 해보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요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하는 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되는 거 아니니까 원칙대로 10%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세금계에서 발급했잖아. 요거 0% 아니야. 10%짜리라고. 그래서 11 과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됐지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2월 15일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요? 자, 12월 15일 유형 10일 과세 공고가액은 얼마요?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전동. 전자외부 이어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요? 1억 1,000만 원 곱하기 50% 하면 5,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뭐요? 당좌예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도 닫으면 되겠다. 그죠? 자, 깨끗한 마음으로 자, 이제 문제 2번 시작합니다. 1번 문항.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매입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전표 입력 생략하고 세금 계산서는 작성 일자에 발급했답니다. 자, 시오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으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0번 라인 또는 11번 라인에 일단 기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혹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가 있다면 그게 16번 라인에 이제 다시 반영돼야 되고 그 16번 라인에 반영되는 내용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겁니다. 매입세 불공제가 무엇이 있었지? 떠올리면서 그지?
먼저 10월 5일 작성일자. 업무 무관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비용. 뭡니까? 업무 무관 비용이다 이겁니다. 사업 무관 비용이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다. 기재하자. 그 다음 10월 22일 구매 부서의 프린터 구입 비용. 걸리는 거 없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데 다만 괄호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는 당기 12월 1일이랍니다. 자, 문제가 좀 문구가 좀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앞뒤가 좀 연결이 안 되게 어설프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발급했다고 해놓고 뭐 여기는 또 늦게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그지?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10월 2일 날 우리가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 자체는 좀 늦게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지연수취라고 부른다 그죠? 자, 10월 2일 날 구입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월합세금계산서 고려하더라도 11월 10일까지는 발급받았어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늦게 받았다 이겁니다. 늦기는 늦었지만 확정 신고 기간보다는 빠르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비록 지연수취 가산세라는 가산세 내야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작성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여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 990cc 구입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 뜻이다. 그지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요?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이런 회사가 아니라면 뭐 일반 뭐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기업이다. 뭐 그런 일반 기업이라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승용차 가지고 있다고 그거 전부 다 영업용 아니고 비영업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용 승용차 뭐 이런 말이 현혹될 필요 전혀 없다 그지요? 회사 이름으로 차 가지고 있으면 전부 업무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따질 때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비영업용이야.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업무용은 그냥 회사 이름으로 차 가지고 있으면 전부 업무용이고 비영업용은 뭐죠? 승용차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면 그 차는 전부 비영업용이다. 그래서 일단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해당된다가 결론이고요. 이제 소형 승용차 의미를 따져보는 겁니다. 8인승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8인승 이상 8인승 다시 깨끗하게 여기 적을까? 8인승 이하이면서 and 배기량 1000cc 이하면 혜택 받으니까 배기량 1000cc 초과 이렇게 그 범위를 정의했습니다. 그지요? 자, 승용차라고 8인승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기량이 1000cc 초과가 아니고 990cc 경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고, 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는 입력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11월 14일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기 위한 난방기 구입 비용. 무슨 뜻입니까?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다 그지? 기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출퇴근용 승합차 12인승 차량 수리비용. 차는 차인데 승용차 아닙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 아니고 승합차다 이겁니다. 12인승.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서식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공장용 토지의 경계 측량을 위한 측량 비용. 자, 공장 지으려고 토지 구입했는데 측량을 해야 작업을 시작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고 이 서식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
됐지요. 그래서 토탈 6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만 매입세액 부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only 3개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이 3가지 항목을 잘 판단해서 추려낼 수 있겠니?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3가지 내용 입력합시다. 자, 낙서 전부 지우고 입력해야 될 것만 딱딱 표시할까? 요거 그 다음에 뭐였더라? 요거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3개 후딱 입력합시다. 자, 부가가치 모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기간은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탭이 4개 있다 그지?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탭에 작업하는 거다. 그지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거기 적혀 있는 금액 전체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오른쪽에 있는 안분, 정산, 재계산은 뭡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 받는 성격이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350만 원, 35만 원 이거는 업무 무관 자산이다. 업무 무관 비용이다. 그지요? 그러면 그거는 2번 동그라미 2번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 매수는 뭐 1매 적으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이 350만 원, 35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에 접대하려고 그죠? 구입한 거 500만 원은 동그라미 4번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50만 원 됐지요. 그 다음 토지 측량 관련 비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지요? 그거 동그라미 6번 쪽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1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항목 적고 나면 합계 금액이 950만 원으로 이렇게 공급가액이 표시되겠네요. 자,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 닫으면 되고 이제 학습 차원에서 참고로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확인해 봅니다. 자, 10월부터 12월. 자, 그죠? 16번 라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에 반영되고 그 상세 내용은 어느 쪽에 기재되는데 그죠? 그거 다시 50번, 51번, 52번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50번 라인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 이제 그 금액이 쫙 끌려온다 이겁니다. 그죠? 950만 원과 95만 원.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서식 작성했고요. 저장했습니다. 요 내용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보험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중소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단 모든 원재료는 면세 대상이고 모두 음식점 업의 식자재로 사용된다. 됐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받을 때 공제율 음식점 업의 경우는 106분의 6이었다. 그지요? 자, 제조업의 경우는 104분의 4. 음식점업은 106분의 6. 자, 음식점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공제율이 높은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다. 그지? 제조업 기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음식점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제율은 높지만 단점은 좀 있다. 뭐 이렇게 우리 기억했었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 음식점업이야. 공제율 좀 높게 적용하지만 장점은 있지만
전봉준이라는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수 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매입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매수 공제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다. 자, 더 K푸드에서 받은 농산물이고요. 720만 원 매입가액이고 계산서 받았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의제매수 공제 받을 거다. 자, 뭐 서식 작성하겠지만 미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결론값. 그리고 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품 매출액 과세표준은 예정신고 기간에 1억 원, 확정신고 기간에 8천만 원이 발생했다. 한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지? 과세표준 금액이 딱 제시되어 있고 1기 예정신고 때 의제매수세 공제 적용받았답니다. 의제매수세 적용 매입가액은 5,200만 원이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만큼 의제매수세 공제 받았다라고 자료 나와 있는데요. 금액 수정 부탁드립니다. 의제매수세 공제율이 106분의 6이잖아. 음식점업. 그러면 1기 예정 기간에는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한다 그지? 한도 테스트 자체가 과세 표준에서 출발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다 보니까 예정 신고 때는 과세 표준이 6개월이 다 안 지났기 때문에 한도 테스트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입한 금액 곱하기 106분의 6 한 거를 전부 다 의제매수 공제 받아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지금 확정신고다 그지? 확정신고에 와서야 6개월 기준으로 이제 한도 테스트에서 정리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5,200만 원 곱하기 106분의 6 하면 얼마입니까? 2943 396 됩니다. 요만큼을 의제매수세 공제 받아 먹었겠지. 그런데 200만 원 받아 먹었다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 뭐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좀 성의 있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문제로 고쳐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3396. 사실은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 한번 유추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5,200만 원 곱하기 104분의 4 하면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톡 튀어나오더라고. 예전에 출제된 거 중에서 제조업으로 출제된 거 그때 104분의 4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를 뭔가 좀 변형해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실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문제가 엉터리고요. 제대로 된 숫자로 이렇게 고쳐서 학습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값 한번 우리 학습 차원에서 한번 미리 계산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 그지요? 그래서 아쉽지만 낙서를 다시 치우고 다시 좀 깨끗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문제 숫자 고치기랑 이 부분은 좀 표시해야 되겠다. 그지? 2943396. 자, 이제 결론값 우리 뽑아 봅시다. 720만 원 곱하기 106분의 6 하면 얼마입니까? 72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면 407547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407547만큼을 의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어. 그런데 한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그죠? 한도 테스트 해봅니다. 자, 한도 테스트 철저하게 6개월 기준이었다. 그지? 자, 미니멈 기억 니은이었어. 자, 기억 미니멈 기억 니은 뭐 어차피 서식 작성하니까 작성해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해볼게요. 기억 6개월 토탈 매입이 얼마입니까? 5,200만 원이랑 720만 원이랑 5
5,200만 원 플러스 720만 원 59 200 0002 6개월 매출이야. 6개월 동안 구입한 거야. 그거 곱하기 106분의 6. 요게 6개월의 매입에 대한 의전매수 공제 금액이다. 그지? 거기서 1기 예정 때 받아먹었던 2943396을 빼면 2943396 빼면 720만 원 곱하기 106분의 6한 407547 나온다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서식 작성 때에 사용하는 금액이니까 한번 그냥 기억을 적어 본 겁니다. 6개월 동안 매입한 것 곱하기 106분의 6에서 5,200만 원 곱하기 106분의 6 한 거 요걸 빼면 당연히 720만 원 곱하기 106분의 6 한 거 요게 남게 된다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자, 요 기억을 의제매수 공제 받고 싶어. 그런데 한도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니은입니다. 자, 6개월의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매출 과세표준 그지? 곱하기 법인의 경우 40%입니다. 요거에다가 106분의 6 곱한 거가 6개월 동안에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거기서 1기 예정 때 받은 게 2943 396이니까 한도 전체 6개월 한도에서 일기 예정 때 받아 먹었던 거 빼면 이제 1기 확정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요 한도 금액이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1억 8천만 원 곱하기 40% 7,200만 원이네요.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면 40 여기까지 곱한 거는 40 75471 되겠습니다. 거기서 2943396 빼면 1132075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도가 엄청 크다 그지? 그래서 기억으로 계산된 407547을 전부 다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가 결론값이 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니은이라는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미니멈 기억 니은 따져보면 니은 금액이 보통은 결론값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좀 예전 기출문제를 변형을 좀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기억이라는 게 그냥 결론값으로 나오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시된 대로 일단 우린 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억 결론값 407547이 표시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한도에 안 걸리는 문제구나. 자, 결론값 우리 뽑아보았고 서식 작성합니다. 부가가치 모듈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월부터 6월이고요. 자, F2 눌러서 공급자 주식회사 더 K푸드 그지요? 자, 취득일이 2021-06-09 계산서 받았다 그지? 그 다음에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500 매입가액 720만원 공제율은 106분의 6 하면 407547이라는 금액 표시됩니다. 요 금액을 의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어. 그런데 하단부에 이제 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합니다. 자, 과세표준 금액 적는다 그지? 자, 1기 예정이 1억 원, 그 다음에 1기 확정이 8천만 원, 40% 곱하고 그 뒷부분
자동 표시되고. 자, B 단기 매입액이 이 서식의 핵심이다, 그지? 한도 테스트는 철저하게 6개월 기준으로 하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7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동 끌려오지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지? 요 금액이랑 일기 예정 때 구입했던 5,200만 원이랑 합한 금액을 여기 적어주는 것이다. 그죠? 자, 5,200만 원 플러스 720만 원 하면 5,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5920000 적어주고. 자, 공제율 106.6 그대로 놔두면 되고. 자, 이미 공제 받은 거를 얼마 적습니까? 2943 396 이렇게 적으면 결론값이 어떻게 됩니까? 좀 특이한 문제였다, 그지? 407 547이라는 금액이 그대로 결론값으로 표시되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됐죠? 서식 작성 완료. 서식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서식에 반영되는지 구경해 볼까요? 우리 뭐 공부했었지만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공부합니다. 확인해 보자.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자, 이 부분은 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쪽에 반영되고 14번 쪽에 표시되는 거는 상세 내용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 그지? 여기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43번 라인에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407, 547이 결론값이었고 구입한 금액은 720만 원이었다, 그죠? 그게 이렇게 싹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저장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놔뒀고요. 우리가 필요한 서식은 요거였고요. 요거는 이미 저장했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일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입니다. 매출 채권의 대손 발생 내역 2017년 10월 1일 몇 년 전에 물건 팔았었습니다. 공급일,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고 금액 이렇습니다. 비고 올해 4월 25일에 소멸시효 완성되었대요. 세법에서 인정된다, 그지요? 요 내용 입력하자. 그 다음에 공급일 몇 년 전에 공급했고 외상 매출금이고 금액 이렇고. 자, 부도 발생이 작년도 10월 8일에 부도 발생했답니다. 세법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작년도 10월 8일부터 헤아려 봅시다. 11, 12, 1, 2, 3, 4 올해 4월 8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그거보다 이제 하루 더 지나야 경과된다 이겁니다. 올해 4월 9일에 이제 비로소 세법에서 대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4월 9일에 대손 인정되는 거니까 2번 확정신고의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올해 10월 9일에 작년도 10월 9일에 뭐 공급했고 받으러 330만 원입니다. 부도 발생이 올해 5월 10일에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제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5월 10일부터 그러면 6, 7, 8, 9, 10, 11, 11월 11일에 되어야 세법에서 대손 인정될 거고 그거는 나중에 2기 확정신고 때에 반영할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 신고 때에는 반영할 필요 없다가 결론. 네 번째 내용, 이제 뭐 공급일 나와 있고 외상 매출금 550만 원. 올해 6월 15일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 불가랍니다. 세법에서 인정된다, 그지? 그러면 요 내용 입력합시다. 그래서 총 3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다. 됐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회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기라고 되어 있네. 전기에
대손세액공제 받았던 주식회사 태양에 대한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올해 3월 15일에 회수했다. 그냥 작년도라고 말할게요. 편하게. 정기라고 돼 있는 거. 작년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미 세금 깎았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다시 돈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돈 받은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되겠다. 그죠? 그 내용을 이 서식에 적으면 되겠다. 됐죠? 분석했고 입력합시다. 자, 메뉴 엽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자, 작년에 대손세공제 받았던 거를 돈 받는 바람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거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15일입니다. 1, 2, 3월이면 예정신고 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왜? 대손세공제라는 거는 예정신고 때는 적용 안 되고 확정신고 때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깎는 거든 대손과 관련해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든 간에 설사 1, 2, 3월에 생긴 거라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 때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메뉴 대손세공제신고서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탭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대손 발생이라는 탭이 우리 공급한 사람이 작성하는 거다, 그지? 자, 대손 확정일 2021 0425 금액이 770만 원. 거래처가 주식회사 미래상사.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그다음 2021-0409다 그지? 작년도 10월 8일에 대손 부도 발생했지만 그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따져보니까 올해 4월 9일이더라. 22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오늘무역.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자, 2021-0615 550000. 자, 거래처가 내일식품. 아이고, 검색창 띄웁니다. 내일식품. 자, 파산이다 그지? 1번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 2021-0315 이번에는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금액을 적기는 적는데 마이너스로 적어야 되겠다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세금 깎아주세요. 우리 대손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세금 돌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플러스 적었고 마지막 내용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적어야 될 거다. 마이너스 550000. 거래처가 주식회사 태양. 내용은 그냥 직접 입력 7번 선택해서 적절한 내용 그지요? 돈 받았습니다. 대손 채권 회수 요 정도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 전부 입력 끝났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이렇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또 있다 보니까 순액으로 보면 9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90만 원만큼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작성되었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공부했었다 그죠? 그 부분 복습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4월부터 6월. 자, 이렇게 반영되더라. 대손세 가감 쪽에, 그지요? 대손세 가감 쪽에
세액 쪽에 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의미로 금액이 마이너스로 싹 표시된다. 됐죠? 서식에서는 결론값이 플러스로 표시되지만 그 의미는 뭐 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의미니까, 그지? 매출 쪽의 8번 라인에 금액이 마이너스로 세액이 딱 표시되는 거고, 이론편에서 강조했다, 그지? 대손이 생기더라도 과세 표준을 차감시키지는 않는다, 그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서 대손이라는 내용 배웠잖아. 그래서 세금은 물론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세 표준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뭐 신고서는 뭐 저장할 필요 굳이 없겠다, 그죠? 됐고요. 자, 이 내용 저장했고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기말 수정 분계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이기 확정.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다음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다. 2기 확정 신고서 내용이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십시오. 대충 우리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12월 31일 계정 잔액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잔액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 있답니다. 자,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니까, 그지? 3개월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 11, 12, 2기 확정 기간에 대한 3개월치를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차변에 있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급금 32300000 그리고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앤다, 그죠? 45600000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다, 그지?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그지? 그러면 A 빼기 B,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납부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좀 변수를 몇 개 끼워 넣는다 이겁니다. 자,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기 예정 때 미환급세액이랍니다. 2기 예정 때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받으면 되는데 조기 환급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는 돌려받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할 때는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표시되었고 그거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2월 말까지 온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2기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란에 기재해가지고 확정 때 내야 될 돈에서 차감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회계 처리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에 적혀있던 미수금을 대변에 적어서 감수시킨다. 120만 원. 그래서 원래 예상되었던 미지급 세금에서 120만 원만큼 차감된 금액이 이제 결국 납부될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 뭔가 잘못했습니다. 가산세 10만 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생돈 내는 게 없다, 그지?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우리 회사 생돈 내는 게 없으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 우리 생돈 내야 돼. 가산세. 그리고 간주 임대료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정해서 세금 내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는 할 수 없어 비용이 등장한다. 가산세 나왔으니까 차변에 비용 등장한다 이겁니다. 회사 생돈 내니까 10만 원 그 부분은 세금과 공과. 코드 번호는 생성과 관련된 거 아니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모범 정답 보니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되어서 잡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한 것도 정답 인정된다라고 발표되었네요. 알았다. 우리는 그냥 공부한 대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분석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채워 넣을 수 있다, 그죠? 처음 예상했던 미지급 세금은 얼마였다고요? 4560000에서 32300000 뺀 1330000을 예상했는데 여기서 120만 원만큼 차감되는 거야. 그죠? 미수금만큼. 그러면 1210000이 이제 되는데 거기서 10만 원이 또 추가되는 거야. 잘못했겠으니까. 그러면 결론값 1200000으로 이렇게 결론값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공부할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학습 차원에서 좀 천천히 분석해 보았고요.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 12월 31일. 자, 차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4560000 그 다음에 차변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 10만원 대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32300000 그리고 미수금부터 적을까? 대변에 미수금 120만원 그러면 이제 결론값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1220만 원 나온다고요.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는 화폐성 외화자산, 장기대여금 및 외화부채, 장기차입금의 내역 및 환율이다. 단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 손실을 각각 인식할 것. 됐죠? 외화환산 문제입니다. 외화 자산 또는 외화 부채를 12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환율이 뭔가 변동되었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을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장기차입금 부채다, 그지? 12,000달러 발생이 작년도에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했을 거다, 그지? 몇 달러 기준으로? 환율 뭐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됐습니까? 자, 이제 올해 말 환율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 환율로 기록되어 있는 거랑 이제 올해 말 환율이랑 여기 차이 부분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환율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네. 자, 환율이 떨어졌어. 됐습니까? 자, 작년도보다 올해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지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작아진다, 그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환율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을 인식할 겁니다. 자, 1달러당 얼마씩 우리 이익 받습니까? 1210원 빼기 1110 1달러당 100원 떨어졌거든요. 100원 이익 본 겁니다. 100원 곱하기 12,000달러 하면 120만 원 계산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12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120만 원 수익의 증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이번에는 자산입니다. 작년도 8월에 생겼고요. 작년도 말에 그러면 외화 환산 손익 인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넘어오는 올해로 2월 되는 금액은 작년도 말 환율 금액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거랑 올해 말 환율 비교하면 됩니다. 그죠? 1달러당 100원씩 이번에는 자산이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손해 본 거다 이겁니다. 1달러당 이번에는 100원씩 손해 보는 거야. 몇 달러입니까? 28,000달러입니다. 100원 곱하기 28,000 280만 원 손해 봤습니다. 그 부분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280만 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28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됐죠?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각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분계를 나눠서 이렇게 딱딱 입력하면 되겠고, 그렇죠. 물론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수동결산 입력합니다. 먼저 차변에 장기차 입금.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거래처가 주식회사 와플. $120만.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120만. 그 다음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가 주식회사 세무 280만.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됐죠? 280만. 그래서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수익 생겼고 자산의 감소에 따라서 비용 생겼다 이겁니다. 오케이. 3번 문항. 회사는 연령 분석법으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하고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 기존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손주담금 설정하고 장부에 반영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전 선생님 1급에서 가끔 이렇게 연령 분석법이라는 내용이 출시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채권 계정 과목 잔액의 1% 대손 추정률로 그냥 보충법 인식하는 회계처리하고 논리 똑같은데 조금 1%라는 그냥 두리뭉실한 대손율 말고 좀 정교하게 좀 작업해보자라는 취지다 이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고요. 자, 외상 매출금, 미수금, 받으름에 대해서 이제 좀 정교하게 이렇게 좀 뜯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 대손 추산액이 얼마가 될지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5%, 25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 10%,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곱하기 15%, 30만 원. 합하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155만 원이 대손 추산액입니다. 됐죠? 그다음 미수금은요. 300만 원 곱하기 10%, 30만 원 되겠네. 그다음에 받으러움은 100만 원 곱하기 15%, 15만 원 되겠네. 좀 정교하게 추산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목표치고요. 대손준당금 올해 기말. 자, 이번에 추가 설정하기 전 대손준당금 잔액은 얼마라고요? 외상 매출금은 100만 원, 미수금은 30만 원, 받으러움은 0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증법에 따라서 추가 설정합니다. 외상 매출금은 결국 얼마요? 55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되고 미수금은 30만 원이 이미 딱 설정돼 있으니까 목표치가 30만 원이야. 그러면 추가 설정할 거 0이고 받으러움은 15만 원이 목표치인데 0원이야. 그러면 15만 원 자체를 추가 설정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 계산했고 이제 이 부분 회계 처리합니다. 물론 수동 결산 작업해도 됩니다. 자동 결산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해봅시다. 많이 편하진 않을 거고 뭐 대동소이한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사용하는 겁니다. 자, 1월부터 12월 보조창 열고 자 원래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보충법 문제 나오면 상단에 있는 대손 상각 보조창 활용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대손율 이 부분만 딱 채워 넣어서 금액 자동 표시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냥 결산 반영 클릭해서 빨리 작업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 요 보조창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대손율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조창 굳이 활용할 필요 없고 굳이 활용한다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대손율 요거는 쓸 수 없어. 그리고 목표치 금액을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추가 설정 금액 우리 열심히 계산한 거 있잖아. 이거를 이제 바로 타이핑 입력한다 이겁니다. 굳이 이 보조창을 활용한다면 자, 외상의 지금에 대해서는 얼마요? 55만 원. 550000 직접 타이핑하고 받으러면 추가 설정하는 게 15만 원이었다 그지? 15만 원. 150000 그리고 미수금은 0원이었다 그지? 0원으로 입력하고 또는 지우거나 선급금은 문제에서 요구 안 했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금액 남겨놓은 다음에 결산 반영 클릭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조창 굳이 활용한다면 이제 작업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55만 원과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해당 위치에 딱 자동 표시되고 그지? 이렇게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3번 문항까지 풀었고, 그죠? 4번 문항 봅니다. 당기초 재무상태표의 선급비용 262500001은 주식회사 대영산업과 작년 10월 1일에 계약한 2년치 창고 임차료 판관비에 대한 건이다. 단기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월할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선급 비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문제인데 너무 쉬우니까 2년 기준 금액으로 조금 변형해서 출제했다 이겁니다. 자, 작년 10월 1일에 24개월치 창고 임차 계약했답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창고 임차했답니다. 24개월치 돈을 미리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금액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서 그게 올해로 넘어왔다는 거지. 그 금액이 얼마요? 2,625만 원. 자, 그러면 토탈 24개월 중에서 몇 달이 지난 상태로 올해 초로 넘어왔습니까? 작년도에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작년 10, 11, 12 세 달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초 입장에서는 21개월 남은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한 선급 비용이 2,625만 원이었어. 그러면 한 달 임차료가 얼마라는 의미입니까? 2625000 나누기 21 125만 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에 2년치 돈 주었습니다. 그 돈은 얼마였겠습니까? 참고로 분석해 볼까? 125만 원 곱하기 24개월 3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개월치가 2020년 작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3개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서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분석됐지요? 자, 그러면 올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제 올해 비용 부분만큼 발라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대변의 선급 비용 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몇 달치? 올해 12개월치. 그러면 125만 원 곱하기 12 하면 1,500만 원 나오거든요. 요거를 대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의 비용의 증가다 그지? 임차료 라는 비용의 증가로 1,500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이렇게 결론값 뽑아냈고요. 입력하면 됩니다. 수동결산으로. 참고로 실무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자, 작년도로부터 선급 비용이 넘어왔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월 1일에 역분개한다고 했습니다. 역분개.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 있다고 그거 없애 무조건 전부.
대변의 선급 비용 2,625만 원 다 없애버려. 1월 1일에. 그리고 그 부분은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올해 비용으로.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제 기말에 가서 선급 비용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 다시 계산해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24개월치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2020년 10월 1일에 지급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치 미리 주었는데 그 미리 준 부분 중에서 이제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몇 달치인지 계산해 보니까 3개월 지났고 올해 12개월 지났고 그러면 토탈 몇 달 지났습니까? 1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9월 말까지 이제 임차로 미리 지급한 거다 이겁니다. 그럼 9개월치 미리 준 꼴이 된다, 그지? 그러면 9개월 곱하기 됐죠? 9개월 곱하기 125만 원 하면 1,125만 원 나옵니다. 그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돼야 되겠구나. 올해 말 재무상태표에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기록돼야 돼. 올해 재무상태표에. 그 금액은 얼마냐면 9개월치를 2년 전에 미리 준 거 있어. 그걸 파악해서 1,125만 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그 부분만큼 임차료라는 비용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실무라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두 분기 합해 보면 요 결론값 나옵니다. 선급 비용이 대변에 순액으로 기록되는 거는 얼마라고요? 2,625만 원에서 1,125만 원 빼면 1,500만 원 됩니다. 임차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기록되는 순액으로 따져보면 1,500만 원 된다 이겁니다. 그죠? 실무라면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문제로 이렇게 출제한 거고 그거를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실무라면 이렇게 되겠는데 1월 1일에 아무런 분개하지 않았다 그지? 그러면 12월 31일에 이 두 분개를 한꺼번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풀어본 문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실무처럼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고 그냥 처음에 분석했던 대로 한 개 라인으로 입력해도 되고 결과만 똑같으면 되고 되죠. 저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할까? 실무에 가깝게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일반 좌표 입력 메뉴. 자, 차변에 대변부터 입력 설명할게. 야, 선급 비용이 작년으로부터 넘어왔다고 그거 없애야 돼. 대변에 선급 비용 2625000 그리고 차변에 그 부분은 전부 올해 비용으로 일단 본다 이겁니다. 800번대 코드. 그리고 다시 이제 기말에 파악하는 겁니다. 선급 비용 1,125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야 되네.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에 그 부분은 임차료라는 비용의 감소로 기록하는 거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자, 이제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올해 8월 12일에 입사한 마새우 코드 번호 이렇게 세대 주고 관련된 자료다. 서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등록 탭을 작성하고 부양가족 명세 탭을 말한다 그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부라고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소득 명세 탭, 월세 주택 임차 탭,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십시오. 단 소득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아시겠죠? 네 가지 탭 작업합시다. 자, 가족관계 나와 있고요. 자료가 엄청 기니까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먼저 원천징수 모듈 누른 다음에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합시다. 마 세우게 돼서 자, 본인 내용은 쫙 끌려왔고요. 이제 하나씩 파악합니다. 마 세우기고 자, 마 세우 남성이고요. 배우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 세우 장애인이다라는 언급도 없고 하니까 마 세우게 돼서 추가 공제 받을 거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내용. 아버지 마동탁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화면을 조금만 올릴게요.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됐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일단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까지는 일단 파악할 수 있겠어. 이 화면으로. 자, 마동탁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에. 그러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공제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사망하셨다고 올해까지는 공제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아버지 뭐 나이 요건 소득금 요건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 되는지 경로우대 공제되는지 뭐 그런 거 다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양지순 배우자 있고 뭐 자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세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이다. 알았다. 자녀 중 마연우는 장애인이다. 오케이. 나요건 따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맞다면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부친 마동탁 올해 사망했다고 올해까지는 공제 다 적용받는다. 자, 모친인 양지수는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올해 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소득 200만 원이 발생했다. 자,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는 종합소득금액이랑 양도소득금액이랑 퇴직소득금액 전부 합해가지고 따진다, 그지? 그래서 무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지? 양도소득 200만 원. 자, 좀 추가합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해주십시오. 됐죠? 양도소득 금액이 양도소득세 우리 공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이랑 양도소득 금액이랑 뭐 이런 거 우리 판단이 좀 어렵다 겁니다. 출제범위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냥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문구와 함께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겁니다. 100만 원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다가 결론이다. 자, 마세윤이 누굴까요? 보니까 오타네요. 자, 마세윤이 아니고 요거를 마세욱으로 고쳐주십시오. 본인을 말합니다. 마세욱. 시험지에 적혀있는 단어 오타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제대로 고쳐서 수록할게요. 자, 본인은 아래 제시된 소득 금액만 있으면 위인데 그지? 자, 위에 제시된 아니야 근로소득만 있다고 미안합니다. 아래는 맞네. 아래는 맞습니다. 금액 소득금액 자체는 밑에 쪽에 나와 있는 거 맞네. 그래서 본인은 아래 제시된 근로소득만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이 없다. 됐습니다. 오타 한 개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타 한 개 고쳐주시고 양도소득 뒤에 금액이라는 단어 추가해 주시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결론값 마연우라는 자녀는 장애인이고 양지순 어머니는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 아니고 마동탁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아시겠죠? 자, 입력합시다. 마동탁
530416 1033 160. 자, 올해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죠? 60세 이상. 자, 68세니까 경로 우대 공제는 안 되겠다 그지요? 오케이. 그다음에 양지순 57 1201 2233 014. 기본공제 대상 아니다 그지? 소득금액권 충족 못하더라. 부라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 배우자 유지운 83 0630 20 54 517. 배우자에 대해서는 언급 없었다 그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니까 배우자라고 체크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연우 자녀 11 05 20 30 8 1253. 자, 기본공제 대상 맞고 그지?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죠? 1번 선택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7세 이상이다 보니까 7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자녀라는 란이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공제란을 20세 이하 아니고 뭐 장애인이라고 체크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연지 20 0315 403 2919. 오케이.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자녀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맞지만 7세 이상은 아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란이 체크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탭 작업은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그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자, 하나씩. 자, 일단 사원 불러옵시다. F2 버튼 눌러서 마세욱 불러오고. 자, 이제 세 가지 탭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소득명세, 월세 주택임차,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세 가지 탭 하나씩 작성하자. 자, 종정근무지 관련 자료 이 내용을 소득명세라는 맨 왼쪽 탭에 작업한다 그지? 자, 주식회사 3강. 자, 자료 보면서 바로 입력할게요. 주식회사 3강 110 86 325 02 2021 0101 2021 0731. 그 다음에 급여 2,450만 원. 그 다음에 상여 4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1282 500 건강보험 1034 550 장기요양 119 180 고용보험 228 000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핵심은 이거다 그지? 기납부세액을 무엇으로 적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전 거래처에서 그지? 결정세액 전 거래처에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 징수 영수증에 보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징수세액이 있다 그지? 그 중에서 결정세액이 전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1월부터 7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해서 1월부터 7월까지 원천 지수가 따박따박 되었을 겁니다. 그게 기납부세. 그리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겁니다. 그게 차감징수세.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 직장에서 낸 돈은 뭡니까? 결정세액이 되는 거지, 그지? 요거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603 3300 6033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명세 탭 작성 완료. 그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아래의 자료는 마세욱 본인과 가족들의 것이며 다른 국세청 자료는 없다. 오케이. 자, 보험료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있고요. 마세욱 피보험자입니다. 그럼 이거 된다, 그지? 기본보험료 대상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여야 됩니다. 마세욱 본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마연우 피보험자라고 적용되겠다, 그죠? 100만 원 입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확대 버튼 누를게요. 자, 일반 보장성 30만 원. 장애인 전용 100만 원. 그다음 의료비입니다. 마연우가 누구더라? 마연우가 자녀다, 그지?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 2040000입니다. 입력합니다. 의료비인데 마연우가 장애인이었다, 그지요? 그래서 일반 의료비 말고 장애인 의료비로 해야 조금 더 세금 깎아주는 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최소하니까 장애인 의료비 쪽에 적어줍시다. 자, 의료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여기 있네. 얼마요? 2040000.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의료비는 끝났지요? 오케이. 자, 교육비요. 초등학교 납입금 30만 원 된다, 그죠? 마연우. 교육비인데 초중고 더블 클릭해서 인별로 적는다, 그죠? 3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월세 자료. 다음은 무주택자인 마세욱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계약서 일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하다. 임대차 계약서대로 월세는 지급되었다. 월세 계약서 나와 있습니다. 마세욱이 임차인이고 집주인 나와 있다고 그죠? 요 내용 서식에 적으면 되겠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4개월 임차고요. 보증금 이렇고 월세는 한 달에 100만 원이다. 됐습니까? 아파트고 면적 나와 있습니다. 주소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이러한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다. 자. 월세 주택임차 탭 클릭해서 네모 1번 월세액 쪽에 집주인 누굽니까? 나 주인 주민등록번호 4704042133 유형은 검수장 띄워서 아파트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면적은 82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0 쉼표 그 다음에 1501 다시 503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게시일은 2020 0601 종료일은 20220531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은 자 봅시다.
작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24개월이다. 그지? 올해는 12개월이 그냥 계약 기간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12달치 주었다. 그죠? 매월 말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 1200만 원 될 겁니다. 120000000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연말정산 인력 탭의 월세 부분으로, 그죠? 월세 부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마지막 2번 문항입니다. 조금 지루했다, 그지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작업 요구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자료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관련 자료 입력하십시오. 자, 우리에서 아까 법인 주식회사 더 K라는 곳에 이자를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는 개인한테 배당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 내용을 서식 작성하는 것이다. 자, 주식회사 더 K에 지급한 이자 소득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것이고, 단기 차입금 우리가 돈 빌려왔어. 이자 준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원천징수하는 거다. 주식회사 더 K는 내국법인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단 이자 지급 대상 기관과 이자 입력은 생략한다. 우리가 이자 줍니다.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금융업 아니래. 제조업하는 기업인데 우리 거래처인데 돈이 좀 남아서 우리한테 돈 빌려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자 준다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로 뭐라고 부릅니까?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주는데 비영업 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다 이겁니다. 원천 징수세율 25%였습니다. 그죠? 그걸 적용하자. 그 다음에 배당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당사의 주주로 작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죠? 해당 회기기간, 작년도 회기기간이 지나고 나서 올해 2월 또는 3월쯤에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배당금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 주는데 사실은 회계연도는 작년도 회계연도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상황 파악 끝났고 입력합니다.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 주식회사 더 K 코드 번호 101, 주식회사 더 K. 자, 내국 법인 잠깐만. 더 K 내국 법인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거주구분 거주라고 선택하면 되겠고, 소득구분은 비영업 대금 이익이더라 그지? 네. 그다음에 뭐 법인이니까 좀 어색하기는 한데 그지? 내국인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자 구분 채점 대상 아니겠지만 뭐 적당한 내용 골라주는 게 좋겠지요.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니까 그지? 211 선택해주고 실명이라고 해주고. 자, 법인 개인 구분은 법인이다 그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1386324422.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 정도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2 연예인 거주자고, 이번에는 배당이다 그지?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뭐 이런 거 선택하면 되겠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800207 1234567. 오케이. 자,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있는 상황이다 그죠? 111번 실명 선택해주고 개인이다 그지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제시되어 있는 거 전부 입력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먼저 이자를 4월 15일에 지급했다, 그지? 4월 15일. 자,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검색장 띄워서 주식회사 더 K 불러옵니다. 자, 4월 15일에 지급했고 귀속도 4월이다, 그죠? 보십시오. 소득 지급일, 영수일 돼 있고 소득 귀속 그러니까 주주총회 열린 날이 귀속인데 그 날짜가 따로 언급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4월로 입력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금액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금액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아니 지금 뭐 헷갈렸네. 지금 주식회사 더 K한테는 지금 배당이 아니고 그지 이자 주는 거잖아, 그지? 뭐 주주총회라고 제가 언급해가지고 지금 헷갈리네요. 주주총회가 아니고 이자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날입니다, 그죠? 그게 4월 15일이니까 4월 기속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200만 원이고 25%,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금액 자동 표시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연예인이라는 개인. 4월 30, 이번에는 4월 15일이 아니고 4월 30일이다, 그죠? 그러면 연예인 이거 미안해요. 요거 체크해서 삭제한 다음에 새로 작성합시다. 자, 상단 날짜를 새로 기입한다. 4월 15일 아니야. 이번에는 4월 30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예인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지급했고 주주총회 날짜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기속연회를 4월로 기재합시다. 그 다음에 금액 1,500만 원. 그래서 그 부분은 14%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서 14% 세율이고 210만 원으로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 입력 완료. 지금까지 제97회 기출문제 전반부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